이렇게 군 통수 체계도 유지가 되고 또 군수 보급 체계가 된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이 이순신이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학술 주제가 참으로 의의가 있었다는 거하고,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그 사이에 날이 너무 더워졌어요. 예. 자, 오늘은 지난번에 4월 말입니다만은 국제학술 세미나를 대군사관학교 웅포강당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다녀왔습니다만은 특히 작년에도 물론 대군사관학교에서 주최하는 학술 세미나에 참여를 해서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하셨지만 올해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여해연구소가 공동 주최자로 들어가서 국제학술 세미나를 했다는 게 저는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이제 이사장님께서 공동 주최자로서 개막 축사를 했지 않습니까? 축사 내용에 대해서 대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장님께서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도 해주셨는데, 그 개막 축사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짧은 축사를 가지고 뭐 감동까지 할 거이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잘 들어주셨으니까 감사하고요. 우선 해군사관학교가 저희들을 불러줬다는 거, 그만큼 유대가 깊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임진왜란 관련 전쟁 세미나이니까 전투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주제를 삼는데, 이번에는 주제가 군수물자였거든요. 그것이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군수와 이선에서 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어떤 학술 세미나에서도 전에 그걸 타치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걸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축사를 했죠. 첫째는 임진왜란 때에 왜군이 부산에서 평양까지는 그냥 일사천리로 북진해 왔는데 그 이상 북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군수 보급이 안 됐다 이거죠. 식량, 불량미, 의복, 무기, 화약 이러한 것들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남해안에서 이순신이 제해권을 장악함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명나라 입장에서는 전쟁 기간 동안 내내 이제 우리에게 병력을 파견하고 자기들이 먹을 군량미를 또 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요동반도 쪽으로 해가지고 육로로 오기도 오지만은 황해를 건너가지고 해로로 해서 많이 왔단 말입니다. 그 해로로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것도 역시 이순신이 남해안, 서해안이 제해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그 산동반도에서 혹은 요동반도에서 그 병력과 병량을 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은 산동반도, 요동반도로 해가지고 왜군들이 들어간다. 산동반도 바로 뒤에 텐진이 있고 베이징이 있습니다. 명나라의 수도가 위험하다 이거죠. 그것을 막아준 것이 이제 이순신이 남해 제해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군수 수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것이 결국은 평양 성탈환 그리고 또 그 이후의 모든 작전에 크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조선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선 입장이 제일 크지요. 군수 체계가 그나마 유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전라도가 살았거든요. 이순신이 본거지가 전라도였으니까. 전라도의 왜군들이 상륙을 하지 못했고 제해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전라도 곡창 지역에서 나는 군량미, 생필품 이런 것을 강화도를 경유해가지고 황해도를 돌아가지고 저기 우주에 있는 임금께 쌀도 보내고 생필품도 보내고 또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군사 지시도 받고, 이렇게 군 통수 체계도 유지가 되고 또 군수 보급 체계가 된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이 이순신이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학술 주제가 참으로 의의가 있었다는 거하고, 만약에 그때에 우리 선조께서 우주로 가지 않고 동북 쪽으로 뭐 저기 강계나 개마고 함경도 쪽으로 몽진을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 거냐. 결국은 잡힌다 이거죠. 실제로 가토 기요마사가 거의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또한 군수 측면에서 보면 아주 잘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 선정이 참 좋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당부 혹은 내지 축원으로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이제 연안 해군 수준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원을 중동에서부터 수입을 하고 또 여기저기서 있는 긴 해로를 통해 가지고 무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산업선을 지키는 것이 우리 해군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과 같이 연합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대의 조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태평양 대서양 떠다니는 대형 벌크선, 컨테이너선의 절반 이상이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그 많은 해양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양 산업이에요. 오랫동안 이제 그걸 방치해뒀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MRO,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버홀 이런 기술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걸 가장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이거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관세 정책이니 뭐니 하고 막 휘젓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의 멱살을 딱 쥐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조선 능력과 MRO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 살리면은 세계 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미국 해군하고 우리나라 해군이 힘을 합치면은 우리나라 해군이 대양 해군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걸 해군사관학교 측에 당부를 드리고 아마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아마 공감대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 축사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해군생도여도 감동을 했을 것 같고 해군생도들하고 일반인들 포함해서 거의 한 700명이 왔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사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를 관세 정책으로 휘젓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예나 지금이나 이순신이 해양에서 조선을 구했고 손원일 제독이 또 6.25 전쟁에서 해양에서 또 조선을 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이죠. 대한민국을 구했듯이 역시 지금 소위 무역 전쟁에서 미국의 압박을 우리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게 결국 또 해양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나 지금이나 이 조선, 이 해양 강국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좀 여쭈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국제학술 세미나에는 한국, 일본, 중국, 독일 학자가 5곡지의 주제 발제를 했고 또 한국의 전문학자들이 또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종합 토론도 하고 했는데 이사님께서 하루 종일 참여를 하시면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겠지만 주제는 동아시아 국제전쟁과 군수물자였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시면서 대충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 학술 세미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소감을 이야기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주제 발표자가 너무 많았고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죠. 예. 거기에다 또 질문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외국인 학자들이 오시다 보니까 통역을 해야 되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사실 진행상으로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군수물자 위주로 잘 선정을 했는데 독일에서 오신 분은 주로 명나라 입장에서 이제 해군력의 뭐 증강 문제 이런 것을 타치를 해가지고 약간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감이 좀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군수물자의 교환하는 방법, 물자의 종류, 수량 다소 이제 지역적인 그런 것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하다 보니 거기에다가 또 명나라는 그 당시만 해도 은화를 사용을 했고 일본도 화폐를 사용을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은 그런 유통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모든 것을 쌀로서 이렇게 군량미는 물론이고 다른 군수물자 조달을 전부 쌀로서 이제 대체를 하다 보니까 그 유통 체계가 달라가지고 이제 고전을 했다. 어쨌든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타치했다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로 이제 전쟁 위주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전쟁에 승리하려고 그러면은 무기도 중요하지만 소위 그 군수 물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해군사관학교에서 이번에 그 주제를 군수 물자에 포커스를 맞췄다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죠.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국제학술 세미나에 여해연구소가 같이 함께 했다는 게 상당히 뿌듯하고 좋은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해군사관학교 다녀오다가 진주에 진주성을 또 잠깐 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주성이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 김시민 장군
그 다음에 논계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고 뭐 촉성로 이런 게 떠오르는데 진주성에 가서 이번에 오랜만에 이사장님 또 견학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진주성에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그 소감에 대해서 또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주성은 잘 아시다시피 한 번은 승전을 하고 한 번은 패전을 했던 유일무이한 장소지 않습니까? 뭐 제1차 진주성 전투, 거기에 또 하나의 충무공이었던 김시민 장군이 1592년 10월달 아주 잘 막았지요. 3,000명도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10배 넘는 왜군들의 침입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막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임진왜란의 3대첩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 해에 들어가가지고 일본군이 이제 복수를 하죠. 그때는 일본도 이 전쟁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다. 또 명나라도 왜군이 생각하던 것보다 굉장히 강하네. 일방적인 승리를 할 수 없다. 우리가 정전회담을 하자. 근데 그 정전회담의 가장 큰 포인트가 조선 반도를 어떻게 분할해서 영토 분할을 할 거냐. 일본 측은 처음에는 대동강 이남은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한강 이남, 조선 팔도 중에서 사계도는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근데 막상 그때 조선은 빠져 있었거든요. 우리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명나라와 왜군이 우리 집안을 허리를 잘라가지고 나눠 먹겠다는 그런 강화회담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거기에 끼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뜻은 다 알고 있었죠. 이건 있을 수 없다. 명나라 측에서 그건 안 된다. 너네는 그냥 다 욕심 버리고 잡았던 왕자들 풀어주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30만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그냥 돌아가? 안 돼. 적어도 사계도는 반드시 확보해야 돼. 이걸 지금 명나라한테 우리가 구걸하는 거 아니야. 부탁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맘만 먹으면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양보하는 거야. 그걸 보여줄까? 힘으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작년도에 당했던 패전에 대한 복수 겸해가지고 진주성을 쳐라. 그때 싸움꾼 가토 기요마사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앞장서가지고 진주성을 치겠다. 가토 기요마사의 라이벌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나는 빠질래 그러면서 우리 측에도 귀뜸을 해줬어요. 가토 기요마사가 이제 쳐들어올 것이다. 피난을 하든지 성을 비우든지 이렇게 해라. 일본군 안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 돼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빠졌어요. 그렇지만 가토 기요마사를 주로 하는 부대가 한 6만여 명이 진주성을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관군이 얼마 없었습니다. 몇천 명밖에 안 돼요. 그때는 이미 명나라 군사들이 평양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 군들이 한양까지도 다 비어 죽으면 남쪽으로 와 있었는데 명나라 군사들이 한다고 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때쯤이면 이미 왜군들을 다 우리나라에서 쫓아내 버렸어야 되는데 벽제관에서 한번 혼이 나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몸을 사려가지고 그 제독 이여성도 진주성 근방에 오지도 않았어요. 저 어디 문경 어디 상조 그쪽에서 어정어정거리고 조선을 도우러 왔던 명나라 군사들이 아무도 진주성에 오질 않고 그리고 강화회담 중이니까 접근하지 마라 해가지고 우리 우병들 또 군들이 싸우는 것을 도리어 막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진주성 전투할 때는 그냥 진주성 안에 들어온 그 인근 사람들끼리만 해가지고 싸웠던 거죠. 군인 수는 한 3,000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전부 민간인들. 그래가지고 싸워서 결국은 일본군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줬지만은 우리가 전멸하고 말았죠.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진주박물관, 한 번은 영광의 승리, 한 번은 7년 전쟁에서 가장 비참했던 학살, 그 역사의 현장이 진주박물관이고 진주박물관은 그걸 특화한 박물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을 간다 하더라도 진주박물관에는 꼭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주성 안에 진주박물관이 있네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특화된 박물관이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경험과 견학을 하셨고요. 결국 이사장님 말을 들으면서 진주성 전투와 관련돼서는 1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김시민 장군이 진주 백성들을 잘 리더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네네. 승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전투에서는 여러 가지 또 외부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저희들이 전쟁에서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 많은 저희 양민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두 가지 현상을 놓고 보더라도 절대적인 진리가 전쟁에 있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맞습니다. 1차 전쟁에서는 잘 뭉쳤는데 2차 전투에서는 진주성 안에 최경혜 사령관, 진주목사 손예원 팀은 여기 있고 또 곽재웅은 저기 바깥에 있었고 또 다른 관군들은 저 멀리 있었고 명군들은 저 어디서 구경하고 있었고 선조 임금께서는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고 네, 결론적으로 역시
리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리더십으로 국민들과 군인들을 뭉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얼마나 생사를 좌우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감사합니다.